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경은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오면서 진짜 오돌오돌 떨면서 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과 굉장히 관련성이 많은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제목 한번 같이 보시면 SNS 중독은 새로운 정신질환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주제를 좀 선정을 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SNS 안 하시는 분 거의 드무실 거예요. 그리고 SNS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유튜브, 숏폼, 릴스, 틱톡 뭐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면은 굉장히 다들 연관성이 있게 생활을 하실 텐데 이게 과연 나는 중독 수준인지 이거를 정말 어떤 문제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독이 위험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 지금 의미하는 바는 핸드폰을 든 순간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알람들이 후다다다다다 이렇게 튀어오르듯이 계속 알람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해줘, 이것도 확인해줘, 저것도 확인해줘. 지금 보면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난리가 났죠. 인스타는 DM도 오고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또 어떤 반응이 있는지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반응들의 알람들이 핸드폰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은 사실 사람은 시간마다 본인이 원래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려고 했던 에너지를 이 알람을 확인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닌데 인제 나한테 DM을 보내준 친구한테 답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피드를 올렸는데 막 스크롤이 막 내리면서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은 이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 버려서 숙제하는 것도 깜빡 잊고 '맞다.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시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실 걸로 봐요. 사실 진짜 재밌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자극적인 정보도 많고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이런 인스타나 틱톡 유튜브에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의 인간의 중독 시스템을 이미 알고 그걸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사실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점을 오늘부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올 초에 기사 난 거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진료실에서 많이 묻습니다. 우리 애가 이제 방학이 됐더니 뭐 주말에는 10 시간씩 하고 뭐 하루 종일 핸드폰을 끼고 살아요. 그리고 잠깐 뭐 화장실 갈 때에도 핸드폰을 손에 안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놔둬도 되나요?"라고 얘기하시는 어머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친구들 보면은 저희 진료실 들어올 때도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선생님 원장님 여기 핸드폰 충전기 없어요. 빌려주실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왜 급한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요. 이거 지금 그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은 이 친구랑 지금 연락하는 중인데 답장을 바로 못 하잖아요." 이러면서 막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어떤 자기 손에 있는 핸드폰을 아예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꼴 그냥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온종일 충전기를 꽂아서 쓰거나 아니면은 휴대용 배터리와 아예 한 몸으로 붙여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죠. 그래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핸드폰을 끼고 살아?" 이렇게 하면 "이거 안 하면 친구 못 사겨. 이거 아니면은 지금 학원에서 올라오는 공지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 고민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정말 얘가 친구 못 사귀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는 학업에 대한 이런 공지나 이런 것도 이제는 인스타로 한다는데 우리 아이가 이것만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아이가 조절력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어른인 우리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힘든데 아이들은 더더욱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새 핫한 화두가 있죠. 16세 미만 SNS 금지에 대해서 호주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호주가 이제 16세 미만에서는 계정을 갖지 못하게 이렇게 법으로 발의를 해서 이제 지켜지게 선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니까 엄청난 많은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진짜 실질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나 제약은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관심을 가지고 16세는 특히나 왜 16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SNS를 금지까지 나라에서 법적으로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태 조사한 거 몇 가지 가져왔어요. 이건 좀 과거 자료긴 한데 이미 2021년에 틱톡,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을 이렇게 아동 청소년들이 이만큼이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는 더 늘었죠. 지금 보세요. 틱톡 거의 2시간, 유튜브 1시간, 3시간이죠. 인스타 1시간, 4시간에 페이스북 한 2, 30분, 4시간 반을 거의 인터넷 사용하다가 후딱 지나가는데 우리 아동 청소년 지금 중고등학생들 어때요? 또 경쟁적이고 학원 뺑뺑이 돌고 이거 언제 다 합니까? 학원에서 공부하고 인스타 보고 숙제하고 그럼 잠은 언제 자며 다른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 뇌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가 해가 지날수록 우리는 많은 플랫폼에 중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지금 최신 통계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벌써 40%나 된다는 거예요. 4% 아니고 40%. 거의 한 반에 한두 명 중에 한 명은 거의 뭐 이미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인의 벌써 2배를 넘나드는 수치입니다. 성인도 만만치 않죠, 사실. 그래서 교육부가 실태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이 스마트폰에 SNS를 하기 위해서 원래 해야 되는 일상 활동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5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금단 증상이 나요.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금단 증상까지도 지금 벌써 이렇게 5명 중에 1명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나라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로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이거를 인지해서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맞아 안 좋은 거야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SNS 중독 이게 진짜 새로운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은데 왜 의학적 문제인가? 사실 SNS 중독이라는 정신과적인 정신질환 진단명은 아직은 없어요. DSM-5에서 이미 5는 발표가 됐고 거기에 뭐 추가되거나 뭐 수정된 바는 없는데 그래도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문제적 SNS 사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이나 물질 중독, 우리가 잘 아는 마약 있죠? 마약인 이런 물질 중독, 도박과 유사한 행동 중독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SNS를 그냥 재미로 쇼폰 보는 게 우리가 시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손해고 공부 못해서 애들 문제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디지털 마약과 또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디지털 마약이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러면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안 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도 이불에 꽁꽁 싸여서 막 독감 걸려 있어도 이렇게 얼굴만 빼놓고 계속 쇼츠 보고 릴스 보고 깔깔깔깔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건 사실 그러면 나약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신경계 학습 결과예요. 자, 지금 중간에 나나벌소님이 원장님은 솔직히 자기 전에 쇼츠 몇 분 보시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보기는 봅니다. 근데 쇼츠는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유튜브는 봅니다. 유튜브는 보는데 정해져 놓고 봐요. 근데 저도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는 내가 나약해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경계가 자동으로 학습되게 한 결과거든요. 저는 보통 한 30분 정도 보고 12시 신데렐라 법칙을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딱 알람 맞춰놓고 끄고 이제 자는 그런 패턴들을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의지의 문제, 나약함이 아니라 신경계 학습 결과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전 인스타에서 좋아요 이렇게 표시가 옵니다. 하트 하트 이렇게 표시가 오면은 이제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분비하면 이렇게 좋죠.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갖죠. 근데 이게 사실상 언제 좋아요의 피드가 올지 그리고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즐거움을 느낄지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SNS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예측되어 있는 거에 대한 즐거움에서 느끼는 도파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불확실한데 갑자기 팡 터졌어. 그러면은 진짜 도파민이 확 솟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지노 가가지고 이렇게 룰렛 돌리잖아요. 그래서 빵 돌렸는데 갑자기 777 뜨면서 막 돈이 락 이렇게 쏟아졌어. 그러면은 도파민이 쫙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파민이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확 치솟게 되면은 그게 불규칙하게 치솟게 되면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고 느끼고 오히려 도파민을 낮추려는 쪽으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좀 즐거움을 줬던 자극들이 이제 더 이상은 별로 자극도 안 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즐겁고 즉각적이고 흥분되고 짜릿하고 막 도파민 폭발될 만한 그런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나 자극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인 습관 회로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이거를 멈춰. 이거는 그만 생각해야 돼. 지금은 다른 걸 해야 될 시간이야 라고 우리의 전전두엽, 이 이마에 있는 암뇌가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브레이크예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작동할 틈도 없이 이 도파민에 절여지면은 의미 없이 계속 먼저 손으로 피드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스크롤 막 누르면서 쇼폰. 두바이 쫀득 쿠키를 30회나 봤어, 영상을. 봤는데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재밌어서 볼 때마다 깔깔깔깔 웃는 게 아니라 계속 두바이.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막 새벽 3시야, 4시야. 그렇게 되면은 다음날 이제 사실상 의미 있게 해야 될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중독이 뇌 구조나 기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연구를 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 브레인 네트워크의 디스펑션이라는 거는 중독은 뇌의 한 부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독이라는 거는 뇌 전체에 회로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회로의 문제라는 거는 자, 어떨 때 봐야 되냐? 우리가 좀 쉬고 있을 때 이거를 볼 때 활성화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보상회로가 활성화돼가지고 막 이렇게 삐뽀삐뽀 과활성화되는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물질이나 행위 중독이 된 사람들은 뇌는 쉬고 있을 때는 어떤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본 메타 분석 결과인데요. 이것은 이제 물질 중독, substance use disorder,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이 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1911명의 이런 중독자의 뇌와 1580명의 건강한 컨트롤군, 대조군의 뇌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뇌 회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분석을 해본 연구 결과인데요. 자, 이게 MRI 기능 펑셔널 MRI라고 해가지고 뇌의 구조적 네트워크 활성도를 본 결과예요. 이게 행위 중독이 된 사람들의 행위 중독이라는 거 SNS 중독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독된 사람들의 뇌인데 이 뇌를 보시면은 빨간색은 과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하이퍼 커넥티브돼서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상태에도 과활성화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위가 어떤 것이다? 이제 사지탈이라고 해서 이렇게 뇌를 잘라서 보는 뷰들이 있거든요. 사지탈, 코로날, 뭐 엑시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봤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과활성화되는 부위는 우리의 변형계 쪽인 거예요. 보상회로. 도파민의 보상회로가 되는 곳이 우리가 도파민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본 게 아닌데도 이렇게 많이 이미 과활성화돼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회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 파란색 낮춰져 있다는 거, 저활성화, 하이포 커넥티비티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예요? 암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암뇌는 뭐다?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지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충동성을 억제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거를 좀 실행하게 하는 얘는 브레이크란 말이죠. 이 브레이크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활성화됐을까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핸드폰 계속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듯이 이렇게 중독이 된 뇌는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변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이미 저는 뭐 하루에 2시간씩 자기 전에 쇼츠 보고 뭐 이미 저는 도파민의 노예가 됐어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환경을 바꿔주면서 조절을 하면은 다시 이렇게 과연결된 활성들을 낮추고 저활성된 것들은 높여서 밸런스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상은 켜져 있고 보상은 계속 켜져 있고 조절은 느리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면 습관이 자동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럼 청소년들은 왜 더 취약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청소년 이 뇌의 발달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라색으로 갈수록 이게 좀 더 발달된 뇌, 성숙된 뇌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12살 때쯤 됐을 때는 이미 보상회로 이 안쪽에 변형계 쪽은 이미 충분히 과민하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막 사춘기 질풍노도인 아이들 막 정서적으로 건드려지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반응성 크죠. 그렇기도 하고 또 자극적인 거 보면 쉽게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살 이렇게 청소년기에 오면은 그런데 그런 지금 어린 상황에서 이미 변형계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들은 예민해져 있는데 우리 암뇌 아까 말했죠. 브레이크는 어때요? 아직 성숙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뇌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뇌가 공사 중인 거라서 보상에는 이미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우리가 뭔가를 조절하고 이렇게 멈추게 하고 이런 것들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자극적이고 중독이 될 만한 행위들에 노출이 되면 쉽게 이 뇌가 그 회로를 학습해서 그 회로만 더
그 고속도로 공사가 그쪽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뭐 학원 숙제, 그다음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기 싫은 거예요. 여기에 다 에너지를 뺏겨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뇌가 공사 중인 건데 거기에 이런 유해 물질, 특히 이 디지털 마약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인스타 들어가면은 뭐 성적인 거라든지 너무 폭력적인 거, 자극적인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뭐 잘 가려주지도 않고 걸러주지도 않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SNS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예 그냥 못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정도로 합성 마약에 준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청소년 뇌의 구조가 우리 도파민의 기능에서 한번 조금 더 볼게요. 보시면은 이 도파민에도 도파민 1형, 2형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도파민 1형이 이게 이제 작동하는 거고, 이거는 수용체예요. 이 수용체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하고 조절력을 갖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아주 어린 청소년기에는 우리의 가속 페달은 이미 올라가 있는데 브레이크는 아직 조절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질풍노도, 완전 청소년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 친구들은 자극에 너무 예민해지는 거야. 뭐만 해도 깔깔깔깔 재밌고, 뭐만 해도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재밌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는데 이 브레이크는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20대 초반이 되면 적당히 이제 이 자극에 반응하는 것도 좀 줄고, 그리고 브레이크는 더 성숙이 돼서 잘 잡히는 체계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자기 조절력을 가지고 판단력도 가진 상태에서 SNS 하고 뭐 이렇게 즐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중고등학생들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 다 뺏겨가면서 나의 감정, 에너지 모든 걸 다 뺏겨가면서 지금 SNS에 노예가 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펙티브 시스템, 이 감정을 느끼는 보상회로 변형계는 이미 사춘기를 전후로 막 과잉 활성됐다가 오히려 성인이 됐을 때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지, 멈춤, 조절, 생각 이런 것들을 하는 이 전전두엽, 이 브레이크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애한테 운전 배우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판단력이 없는 친구들, 왜 중고등학생들 담배랑 술만 금지합니까? 담배랑 술은 그렇게 해로운 거 알면서 조절력을 못 갖는 거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사회적 용인 하에 쓸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SNS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브레인이 이제 팝콘처럼 팍팍 이제 아주 즉각적이고 막 자극적인 거에만 재밌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느리고 지루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애들이 못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잠깐만 몰라 짜증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뇌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이제 AI까지 왔죠. 그러니까 챗GPT가 내 생각까지 대신해 줍니다, 요새는. 막 내 생각도 막 물어봐. 어떻게 할까 막 물어보면 다 정해줘. 그리고 다 알려줘.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우리의 브레이크와 조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제일 중요한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브레인 럿이라 그래요. 썩어요. 뇌가 썩고 있어요. 뇌가 썩고 있는 거는 이런 아주 짧은 숏폼, 릴스, 인스타, SNS 중독이 이걸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집중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안 되니까 핸드폰 문제로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막 몸싸움하고 오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굉장히 쉽게 산만하고 충동적이니까 우리의 막 ADHD 아니냐고 데리고 와요. 근데 체크해 보면은 핸드폰 하나 늦게 자가지고
뇌가 멍해지고 조절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와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겹쳐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SNS가 정말 그냥 편하게 굉장히 편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한 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이거 조절력 없이 자기 주도권을 안 쥔 채로 이렇게 끌려다니면 결국에는 100세 시대에 건강한 뇌를 청소년기 때부터 망가뜨릴 회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엄청 손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뒤에는 저희가 건강한 뇌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질문 좀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브스토리 Y3K님께서 하루 종일 SNS를 안 보면 불안해지고 알림이 안 오면 괜히 초조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냥 습관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과적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런 상태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SNS 알림이 안 오면 불안하고 자꾸 확인하게 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저하가 두드러지면 그거 중독 맞습니다. 제가 이따가 중독 체크리스트도 드릴 건데 이미 중독됐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 일반 사람들도 좀 그렇거든요. 저도 뭐 사람인지라 이렇게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진 않지만 유튜브 하나 찍어 놓으면은 그거 뭐 좋아요나 뭐 예를 들어서 댓글 달아주시는 거 혹시 뭐 좀 안 좋은 거나 뭐 좋은 거 달아주셨을까 봐 이 영상 올라오고 나서는 한 이틀 정도는 막 수시로 확인해 봐요. 막 사람이잖아요. 반응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취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SNS 예를 들어서 인스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올렸어. 그랬는데 어떤 친구는 이때 반응해 주고 어떤 친구는 안 해 주고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혹시 뭐 좀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괜히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괜히 불안하고 초조한 경우들이 있죠. 거기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또 막 반응이 좋으면은 막 좋아요. 그랬다가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고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막 이렇게 내려가고. 괜히 그 SNS의 반응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이렇게 파도를 타게 되는 거는 이미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SNS를 안 합니다. 저는 약간 반응에 취약한 사람이라 제가 정신과 의사라 그렇다고 뭐 멘탈이 아주 세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 조절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SNS를 아예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미라클님께서 이거 다른 질문이시긴 한데 그래도 한번 받아볼게요. 공황장애로 11년째 렉사프로 리보트릴 이렇게 먹고 계셔요. 그런데 평생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를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먹는다고 사실상 엄청나게 몸에 무리가 되거나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공황도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30% 정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하실 수 있는데 렉사프로는 사실상 이렇게 몇 년 먹는다고 전혀 문제 안 되는데 리보트릴이 약간 걱정이기는 하죠. 리보트릴 같은 경우는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이고 요걸 먹게 됐을 때 이제 이 양이 점점 늘어난다면은 요거는 이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걸 먹으면서 조절이 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게 더 중요한 거지 이 약 자체를 오래 먹는 거가 건강하냐 아니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로만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님께서 SNS를 보다가 멈추려고 하면 딱 이것만 더 보고 하다 보면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가요. 고민입니다.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 환자들한테 신데렐라가 되라고 제발 얘기를 해요. 우리 신데렐라 12시 되면 어떻게 돼요? 무도회에서 왕자님이랑 이렇게 하다가도 땡땡땡땡 하면은 이제 구두가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저도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은 이제 두쫑쿠 영상 막 몇 개씩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두쫑쿠 아직 못 먹어 봐 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일 11시 50분에 알람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 폰에는. 11시 50분 전에 자면은 끄고 자고요. 그 이후에 제가 뭔가를 보고 있으면 11시 50분에 막 울려요. 그러면은 '아 이제는 내 뇌에 투자하고 잠에 예 16시간 이상을 뇌를 썼으니까 편하게 해 줘야지 생각해서 잠에 투자해야 된다.' 해서 신데렐라처럼 다 끄고 이렇게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끔 제일 좋은 거는 시간을 정해서 1 시간만 더 하자, 2 시간만 더 하자는 잘 효과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게 제일 빠르실 것 같고, 그 이외의 꿀팁들은 뒤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결에 님께서 다른 정신과 질문 주신다고 했는데 불안이 많은데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큰일이 없어도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미래 걱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성격 문제인지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인지 어떻게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성격 문제라 그런다면은 일생을 걸쳐서 계속 편향되게 불안이 깔린 상태로 판단하고 지내왔었을 거기 때문에 여러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실상에서 문제가 지속돼서 누적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피소드다, 최근 몇 년간 어떤 일을 이후로 아니면 꼭 그런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 없었는데도 불안하다, 이렇다면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일 수 있는데, 성격 문제도 사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가셔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녕하세요. 러블리데이 님께서 저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미디어 노출을 어떻게 시켜주는 것이 현명한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예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시간이 정해서 롱폼을 보여주는 건 괜찮은지 궁금해요. 네, 6살이면은 절대 숏폼 안 됩니다. 숏폼 안 되고, 저도 저희 아이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지금 6살 이제 7살 됐는데, 고렇게 해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숏폼에 가져가면은 이거는 안 된다고, 집중을 더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자극이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못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아직 그 나이대 어린 친구들은 시간을 좀 정해서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좀 더 크면은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은 1 시간만 해도 1 시간 넘어서 엄마 아빠랑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미취학 아동들은 시간을 정해 줘서 인제 롱폼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호기심 딱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제한해서 보여주시고, 특히 인제 밥을 먹거나 다른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활동을 할 때에는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는 건 안 됩니다. 주의가 분산될 수 있어요. 자, 어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제가 건강한 뇌를 위한 관리법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뇌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실천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별표하세요.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수면을 먼저 지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고착을 시키는 핵심 요인은 SNS 자체라기보다는 수면 붕괴입니다. 야간에 인제 스마트폰 사용이 늘죠. 왜냐? 이제 학원 뺑뺑이 돌고 오면은 이제 보상 심리가 작동하죠. 일하고 온 보상 심리 작동하니까 요것만 보고 자야지 이거 누워 가지고 보면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이미 잘 시간을 넘겨요. 그래서 애들, 저희 대치동에서 제가 진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애들 막 대치동 애들 막 3시 자는 거 그냥 보통이에요. 그렇게 자고 7시에 일어나면 만성 수면 부족이 되면, 그렇게 되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깊은 수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12시에서 2시 반이면 무조건 다 끝나요. 멜라토닌 분비 시간 피크와 함께 가기 때문에 깊은 수면이 나와야 우리의 몸의 면역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이게 깊은 수면일 때 제일 느린 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새벽 3시에 넘어서 쇼폰 보다가 늦게 자면은 그게 이제 낮에 오전이나 낮 시간에 뇌가 멍하게 이제 느림파가 나오면서 자꾸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정신 차려보면 오후 시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활동했다가 밤에 보상심리 생겨서 또 보다가 자고. 그러면 우리 뇌는 언제 쉬겠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 밤에는 스마트폰을 아이 방에서 없앱니다. 이거는 일부러 뺏어가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통제가 아니라 의학적 보호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저희 환자들한테는 부모님이랑 같이 약속을 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내라고 해요. 이제 비밀번호 걸어서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늦어도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들은 11시 반에서 12시 전에는 꼭 내고 신데렐라처럼 12시에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용도를 관리합니다. 아까 제가 어린 친구들은 조금 몇 시간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2시간만 하는 거야? 이거 애들 절대 안 지킵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내깅하고 엄마 아빠랑 싸우고 난리 나요. 그게 아니고, 몇 시간까지만 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스마트폰을 언제 사용하는지예요. 공부하면서도 옆에 놔두고 계속 확인하고 인스타 반응 왔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하면은 2시간 만에 끝날 거를 막 4시간씩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중에 습관적인 확인을 하지 않는지, 불안이나 짜증하고 공허할 때 막 몰아서 하진 않는지, 자기 전에 이렇게 스크롤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짧아도 문제적 사용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를 깨우쳐 주는 것부터가 출발이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이거를 언제 왜 쓰는지를 먼저 정하게 하고 이거를 우리가 감시하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합의에 의해서 스스로 조절해야 될 문제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SNS 말고 뭔가 감정을 풀 수 있는 대안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SNS를 재미를 위해서도 하지만은 이런 스스로 이제 소외될 것 같다는 포모, 두려움, 불안, 외로움,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그냥 대안을 주지 않고 뺏어버리면 그냥 몰래 풀어서 사용해요. 엄마 아빠 자는 것 같으면 이렇게 도둑처럼 나가가지고 풀어갖고 사용하고 쓱 넣어놓고 밤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줘야 돼요. 짧은 신체 활동이라든지 스트레칭, 좋아하는 차라리 음악을 들어라. 보지 말고 음악을 들어라든지 아니면 종이 노트에 생각을 써보든지 샤워, 물 마시기 같은 감각 자극.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 하지 말고 공부해야 하면은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못 지켜요. 절대 못 지켜요. 그게 아니고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줘야지 그거는 애들이 무슨 얘기 많이 하면 방학 때 학원 잠깐 갔다 오면 할 일이 없어 누워서 계속 핸드폰 내용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가능하면 엄마 아빠가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이제 자동화되고 이제 습관화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중독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으셨는데 이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이렇게 6가지 중에 2가지만 해당돼도 치료가 시급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스로 조절이 안 될 때예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내가 그만 봐야지 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안 돼서 불안하고 짜증나고 예민해질 때. 그리고 두 번째 수면이 무너졌을 때. 수면이 무너져서 자꾸 수면이 딜레이드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고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수면이 무너지면 이것도 응급 상황이고요. 집중력이나 업무, 학업 기능이 저하돼서 자꾸 미루는 거죠. 시작도 안 하고 이거 한다고. 에너지를 거기에 다 뺏겨버리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에 다 뺏겨버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결심해서 해야 될 것들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자기의 감정 조절을 또 SNS에 의존한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그리고 일상관계에서 실제 손상이 발생하는 거죠. 친구들이랑 모임을 가야 되는데도 귀찮다고 그냥 안 가고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은 숙제를 해야 되는 과제를 못 내거나. 마지막으로는 ADHD가 겹쳐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ADHD 친구들 중에서 기질검사에 보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극추구 성향이 높으면 이렇게 중독 회로가 쉽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이나 불안이 같이 동반돼서 우울하고 불안하니까 무기력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이 SNS를 보면서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회피하면서. 그런 친구들이라면은 굉장히 치료가 시급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치료의 전략은 우리가 이거를 의지와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불균형의 문제고 환경을 바꿔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뇌의 불균형이 어떻게 오느냐. 보상과 자극 회로는 계속 이제 24시간 켜져 있게 되는 거고, 조절과 집중하는 거는 쉽게 지쳐 있는 거죠. 여기에 즐거움과 에너지를 다 뺏기니까요. 그래서 SNS를 과사용하는 상태의 뇌는 보상, 도파민 회로가 과열돼서 계속 가활성화돼 있다 그랬죠. 하이퍼 커넥티비티를 이제 보이고 있고, 전두엽, 조절해야 되는 얘 진짜 실질적인 일과 어떤 충동 억제, 조절해야 되는 얘는 계속 지쳐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뭔가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된다? 수면을 먼저 회복해라. 그래서 적어도 계속 모두 그냥 아예 다 못하게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밤에 SNS 사용을 딱 이제 못하게 시간을 정해서 그 이후에는 아예 못하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SNS를 사용하면서 뇌가 너무 깨어 있어서 뇌파가 빠르게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뇌파가 느려져야지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회복도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조절, 회로 회복이 실패가 되기 때문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내고 자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취침 전에는 알람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차단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환경을 재설계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면 실패하는데 환경을 바꿔주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SNS를 참지 않게 하고요. 하지 않고 먼저 쉽게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앞에 알람을 못 뜨게 만들어 놓고, 이제 배경화면도 회색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첫 화면에서 SNS를 다 뒤로 빼버립니다. 흑백 모드를 해놓으면 우리 뇌는 이런 흑백이고 지루한 자극에 이제 좀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알림이 계속 띡똑띡똑띡똑띡 계속 떠 있으면은 그거에 계속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흑백 모드로 하고 알람을 제거해 놓는 것만으로도 보상회로의 자극을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적 전략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는 자동 루프 끊기입니다. 불안하고 지루하면은 조금만 볼까 해서 SNS를 하면 잠깐 완화는 되지만, 이때 쉽게 노력 없이 분비된 도파민을 더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뇌는 그거를 이제 기능하면서 쉽게 지치고, 또 다른 이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더 자극을 찾아서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멈춘 질문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불안하고 지루할 때 내가 SNS에 언제 주로 많이 하는지를 이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주말에 많이 한다, 스트레스 받고 오면 많이 한다, 우울할 때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써보고, 그럴 때 과연 SNS를 먼저 하지 말고 멈춰서 이거를 하면은 정말 내가 감정에 도움이 됐던 건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좀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멈춘 질문을 하나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의 루프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거를 한 단계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두엽에 이 브레이크가 켜지는 거죠. 브레이크가 켜지기 전에 우리 보상회로는 자꾸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이 멈춘 질문 하나를 넣어줌으로써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끊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크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체 행동을 이제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따뜻한 물 샤워하는 게 피로도 풀리고 좋더라. 아니면 물 한 잔 마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 몇 가지 플레이리스트 한 3개 해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걷고 오면 기분이 전환되더라. 이렇게 짧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반응 대신에 그걸 우회할 수 있도록 행동을 몇 가지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보상을 스크롤로 이렇게 막 자극적인 걸 보면서 막 도파민 시스템이 과활성화되게 하는 게 아니라, 완료와 집중의 보상으로 보상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뇌가 다시 뭔가를 집중하고 뭔가 완료돼서
이게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 회로를 공사를 다시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타이머를 이용해서 좀 체크를 해 보던가 아니면 내가 먼저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적인 전략으로 SNS를 하시던가 아니면 요새는 포레스트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집중의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에 SNS를 안 하는 동안 우리의 이 새싹들, 나무들이 막 자라요. 그럼 예쁜 나무와 꽃들이 막 자라서 내 정원을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SNS를 안 했구나. 안 하는 동안 나의 숲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네. 내 뇌는 이만큼 건강해졌네. 나의 뇌의 회로는 건강하게 이렇게 가꿔졌네라는 거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레스트라는 앱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반 문제가 병행되는 거는 사실 이런 ADHD나 우울 불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훨씬 SNS 중독이 되기 쉽기 때문에 꼭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를 줄이는 방법은 오프라인 활동이 어떤 게 나한테 즐거운 게 맞을지 좀 많이 체험을 해보고 기술적 활용이라든지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같이 일원화해서 지도를 해야 하고 의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특히 너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SNS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너의 뇌를 보호하려는 거라는 메시지를 꼭 줘야 되고 그래서 주도권과 조절권을 아이한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첫 번째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제약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장 먼저 개입해야 될 것은 야간 사용과 수면부터 잡아라. 수면 시간부터만 제한을 해도 많은 것들이 기능적으로 많이 돌아오실 수 있다라는 거고 몇 시간만 쓰고 제출해. 몇 시간 쓰는지 내가 볼 거야. 스크린 타임 이런 거 보고 조절하는 것보다는 얘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목적을 어떻게 쓰는지 그 패턴을 스스로 같이 정리해보고 사용하는 걸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압수하고 무조건 뺏기보다는 구조를 조정하고 이거를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생각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필요시에는 정신과 진료라든지 아니면 학교나 상담적 개입을 조기에 연결하시는 것들이 이런 디지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 몇 가지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학교에서 디벗을 나눠주는 것도 문제를 맞아요. 디벗 참 이것도 고민인데 우리 부모님들 많이들 얘기하죠. 디벗 나눠주면 그걸로 애들 다 하죠. SNS 다 하고 동영상 보고. 그래서 이런 학습과 이 SNS와 동영상 사용의 이 경계와 조절이 좀 환경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이게 좀 잘 컨트롤되고 제한이 돼야 돼요. 이걸 가정에서 각각이 개개인이 이제 아이와 정해서 하려고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나 그대로처럼께서 원장님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변화인지 호르몬이나 정신과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진료 대상이 될까요? 맞습니다. 짜증의 우울인 경우도 많아요. 슬프고 죽고 싶은 것만 우울이 아니거든요. 짜증의 우울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자기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문제가 된다면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호르몬 변화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성들은 출산 후에 산후우울증이 있는 이유도 있고 갱년기도 왜 갱년기 엄마들 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이유가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호르몬 문제로 인한 우울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시크릿 정원님께서
스마트폰을 줄이려고 타이머도 걸고 앱도 지워봤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혼자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단계일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크릿 정원님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신 것부터 이제 박수를 드리고요. 스스로 안 되면은 안 되고 이게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이 들면 꼭 이 정신건강의학과는 온다고 다 바로 막 항우울제 뭐 안정제 이렇게 약만 처방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요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의 맞춤 치료 대안과 방법들을 제시하는 곳이니까요. 도움을 받으러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동동이 님께서 예전보다 짜증이 늘고 참을성이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하는 날일수록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마트폰을 오래 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중독회로, 우리의 도파민의 보상회로가 너무 과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예민해져요. 그 회로에 있는 애들이 다 변형계에 있는 친구들이라서 감정에도 쉽게 증폭되고 예민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진짜 마지막. 러블리데이님께서 원장님 아이랑 저희 아이 나이가 비슷하다. 하루에 몇 분 정도 보여주시냐. 저희 아이는 30분 미만으로 조절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1시간 이내로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머리 말릴 때 정도 보여주고, 주로 이제 호기심 탁지라든지 재미있는 좀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끝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요. 여러분, SNS 생각보다 위험한 디지털 마약입니다. 마약은 뭐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또 잘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 본인 조절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쇼폼이나 릴스 이런 거라도 틱톡 이렇게 아주 짧은 포맷이라도 안 보는 노력들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뇌가 100세까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유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도 또 좀 의미 있는 주제로 잘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